비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위드 코로나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약 1년 9개월 만에 일상생활이 달라진 가운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년 9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상 회복으로의 단계적 시도를 하는 위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구성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전히 확진자 수는 일일 확진자 수는 1000명대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일 어떤 신규 확진자의 수를 봤을 때는 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용어에 대한 겁니다. 용어에 대한 용어. 거.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콩글리시긴 하지만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를 못 하니까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바이러스도 양보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살자.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계적 일상회복은 철학이 네.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어떻게 통제하냐 하면은 단계적으로 통제해가면서 일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단계적 일상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적 일상회복은 뭐냐면 이거예요. 통상 우리가 매년 겪게 되는 겨울에 독감 시즌이 왔을 때 그렇죠. 그 독감 시즌을 보내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19는 잘 모르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독감 시즌처럼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내가 몸이 괜찮으면은 마스크를 하든 안 하든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마트에도 가고 뭐 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학교에도 가보면은 감기 걸린 애들이 막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퍼뜨리기도 하고 나도 감염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은 다르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시즌 같이 보내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1000명 정도 나온다고 확진자가 할 때 단계적 일상 회복 할 수 있느냐? 네.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백신을 통해서 위중증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진자만 기준으로 하면은 못 갈 수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위중증 사망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에 우리가 독감에 걸리는 분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는데도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 시즌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게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 2000명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행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명칭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적합하기도 하지만 당국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사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진자 수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중증이나 혹은 또 안타까운 사망으로 가는 경우를 좀 막는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으면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만은 결국은 백신의 기본적인 역할이 위중증 사망을 막는 것이거든요. 치사율을, 그러니까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당국에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심지어 확진자 수를 발표할 필요도 없다 이거. 예. 그러니까
독감 시즌에 수백만 명이 나오지만은 발표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발표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잣대는 위중증자와 사망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위중증자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중에서도 사망으로 가게 되면은 위중증 숫자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날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위중증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매일 사망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만 발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당국이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은 네.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사망자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정말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좀 초안이 나왔잖아요. 초안이 보면은 뭐 영화관, 뭐 학원, 또 PC방 이런 곳에 어떤 영업 시간 제한 그동안 제한돼 있던 걸 이제 전면적으로 좀 해제하겠다라는 구상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면은 이전 단계하고 좀 헷갈리니까 예. 왜냐하면 방역 단계가 마치 높아지는 그렇죠. 것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세 단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A, B, C로 그렇죠. 한다고 이제 저는 정의하겠다니까요. 예. 그러면 A, B, C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 네 가지. 가지요? 그냥 네.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업 시간입니다. 네. 이때 영업 시간은 그 영업장의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24시간, 어떤 것은 12시간. 이것도 이제 단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모임 규모입니다. 모임 규모. 네. 그러니까 이 모임 규모는 좀 이따 말씀드릴 백신 접종 여부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규모 두 네. 번째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백신 패스. 그러니까 어떤 영업장인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영업장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예. 아무튼 백신 패스에 의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그러는데 마스크는 방역 당국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된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있을 때 이 네 가지 이제 마스크는 끝까지 가겠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가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단계에서는 영업 시간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B 단계에 가면은 그게 약간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C 단계에 가면은 완전히 철폐한다든지 네. 또는 모임 규모도 A 단계에서는 몇 명으로 하다가 B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C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백신 패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네 가지가 단계에 따라서 미세 조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네 가지 중에 마스크는 뭐 지금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렇고 백신 패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뭐 장소나 시간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종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보니까 한 이틀 정도 그렇습니다. 시효가 있는 증명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차별이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요. 네.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갈 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세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마스크는 뭐 실내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제껴두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뭐냐면은 고령층 백신 미접종자. 고령층인데 백신의 미접종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백신을 온전히 접종을 하셨는데 고령층이라서 부스터샷이 필요하신 분. 이 두 그룹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고령층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러는데도 지금 사망하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 하루에 20명, 21명씩 사망하시는 이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백신을 미접종하신 고령자분이세요. 지금조차도. 그러는데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만 놓고 볼 때 한 분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령층만 보는 거예요. 백신 접종 한 분하고 백신 접종 안 한 분 하신 고령층만 분하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는데도 사망자가 100명씩 나오면은 백신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백신 접종도 50% 했고 백신 접종 안 한 분도 50%인데 사망자가 100명씩 나온다 그러면 백신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은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90%, 60대 이상이 네.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한 명씩 나온다고 하면은 백신 접종 안 한 분이 실제로는 9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죠? 여기는 원래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백신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막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어떠느냐면은 지금 당장도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하신 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5배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거겠죠.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네네. 그분들에게도 감염이 되면 집에 가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백신 접종을 안 한 고령층은 위험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라고 하는 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이용하는데 뭐 불편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우리가 원하는 감염을 억제하는 어떤 수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는데 이 수단에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느냐? 어떤 사람은 백신 접종으로 맞추는 거고요. 네.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PCR 검사라고 하는 걸로 맞추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분하고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분은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 기준을 맞추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백신 패스 그러니까 PCR 검사로 그 기준을 맞추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으신 게 이게 백신의 부작용들이 그래도 뭐 소수라고 해도 케이스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고 나는 내가 선택을 하건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거야라고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문제를 갖고 나중에는 이게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목숨을 당국이 책임져 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그건 완전히 있거든요. 틀린 얘기죠.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네. 왜 틀린 얘기냐면 이거죠.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바보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하잖아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그러면 그런 위험이 없어서 백신 접종을 했냐는 거죠. 두 알고도 번째, 백신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예. 자 나눠 보는 거예요. 네.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네.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네네.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 안 한 분이 네네. 자기만 온전히 위중증에 빠지거나 감염이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해서 완전히 자기한테만 딱 해당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는데 자기가 감염이 되었을 때 남에게 전파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파의 위험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전파의 위험이 크다는 것하고 백신 접종이 안 한 분들하고는 명확히 차이가 나거든요. 훨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왜 흡연 장소가 정해져 있고 네네. 왜 내 돈을 주고 사용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음주도 술도 당국이 간섭하냐라고 하는 똑같은 게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주를 해도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본인이 뭐 혜택을 누리든 손해를 보든 하면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은. 그러는데 음주를 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당장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처럼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에게만 해당이 되면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접종자가 감염의 어떤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국이 법률적으로나 당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본인에게만 그것이 혜택이 되든 그것이 불리함이 되든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면 남은 왜 그걸 가지고 간섭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체질상 부작용 등이 있어서 이런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다른 예외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당연히 예외 적용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쇼크를 받거나 이럴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또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의학적 판단, 즉 이제 담당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자체가 백신 패스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분들에게는 아마 꼬리표가 붙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꼬리표는 붙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불가능자인 경우에 예. 그분이 의도적인 거부자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전에 교수님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 식당이나 또 카페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곳에서는 테이크아웃으로 예. 완전히 전환하는 게 이 감염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의 초안을 봤을 때는 카페나 식당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실내 이 체육시설 이런 곳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이 더 강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이나 카페는 왜 이렇게 자유롭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실내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왜 더 타이트한 것이냐라는 상대적인 좀 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것은 방역 당국이 네네. 이건 뭐 방역 당국이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비말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가를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비말을 많이 발산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고려됐을 수는 있고 네네. 식당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하겠죠. 여기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러는데도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식당인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어떤 계도를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네. 환기에 대한 계도를 계속 할 가능성이 공기를 많습니다. 계속 순환시켜라. 순환시켜라. 그러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시설 다 공이 백신 패스나 접종 여부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그런 점들이 다 이제 좀 고려가 되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초안이 나오고 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이 백신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단골들 내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업주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분명한 겁니다. 만일에 감염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업소에 생기게 될 경우에는 그 네. 업소가 운영에 지장을 받을 거거든요. 문을 닫거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받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네네.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런 걸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소를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지 쓸데없이 야 그러면은 뭐 단골 고객을 다 놓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논란을 제기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런 업소를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다음에 네네. 다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이 권고하시는 거를 따르시려고 하셔야지 그런 걸 어기시려고 한다거나 할 때는 본인에게 있어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가 커지면 일반 국민의 정서도 나빠지겠죠. 그렇게 네네. 되면 결국은
외부의 간섭이 들어가면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장치를 두는 게 백신일 텐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방역 당국에서는 내년 1, 2월 정도면은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을 완화하거나 혹은 낫게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오면 뭐 상황이 좀 더 많이 빠르게 호전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많이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제 아마 머크의 먹는 치료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나라의 여태 이게 지금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머크의 먹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의 첫 보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첫 보도가 나왔던 게 10월 5일 부근입니다. 10월 5일. 10월 초네요. 10월 5일 부근에 나오면서 게임 체인지 어떠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국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언론, 모든 방송사가 하나같이 다 엉터리 보도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전부 다 잘못 보도한 거예요. 예? 전부 하나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자, 말씀하시는지.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머크 치료제를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나 나올 치료제는 5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정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주사제 렘디시비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머크의 먹는 치료제. 네. 이거 이제 지금 긴급 승인 심사 중이죠. 미 네. FDA에서. 세 번째가 임상 이상을 실패하기는 했지만은 로슈의 먹는 치료제. 그죠? 예. 얼마 전에 임상 이상 실패했다 그랬죠. 네. 그래 가지고 로슈가 다시 임상을 재설계해 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먹는 치료제하고 길리어드 치료제는 생긴 구조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작동 원리가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전부 다릅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또 작동 원리가 달라요. 네네. 그러는데 왜 제가 오보라고 하거나 왜 제가 가짜 뉴스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는 네. 머크의 먹는 치료제는 네. 먹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요. 타미플루처럼 다 먹을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타미플루처럼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오보를 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머크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18세 이상이면서 고위험 기저질환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에요. 고위험 기저질환 5개 중 하나는 갖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돼요. 18세 약은 이상이고. 임상 시험을 한 대상자를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로슈가 이번에 임상 이상을 실패했을 때 뭐라 그랬죠? 머크처럼 우리가 다시 대상자들을 정해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슈는 어떻게 했냐면은 18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자기네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머크처럼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허가가 나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 약이 나오면 70대만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이 하나같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작동 기전이 다르다 그랬죠. 네네. 먹는 치료제인 로슈, 화이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암이나 기형을 만들 수 있는 기전 자체가 없어요. 안전한 약이에요. 다만 뭐만 있냐 하면 먹으면은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뭐 머리가 빠지거나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은 암이나 기형을 만드는 기전 자체가 없어요. 화이자나 로슈는. 그러는데 머크는 무슨 기전을 갖고 있냐 하면은 암이나 기형 또는 애를 낳으면 선천성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를 낳을 그런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정은경 청장한테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1월 2월 달에 도입하겠다. 뭐 그거야 1월 2월 달에 도입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네. 지금 머크가 당장 이런 어떤 잠재적 부작용이 있으니까 머크가 10월 5일 날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FDA에 긴급 승인을 제출했는데 네. 미국 전문가들이 당장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기로 했어요. 내부에서 빠른 심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아까 언제 제가 나왔다 그랬죠? 10월 5일 날 나왔다 그랬잖아요. 첫 전문가 자문회의가 10월 5일도 아니고 무려 10월 말도 아니고 11월 말로 잡혀 있어요. 첫 어렵네요. 전문가 자문회의가 10월 말에 열려 있으면은 검토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미국은 어떠느냐? 제가 미국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12월 15일 정도 되면 미국은 다 문 닫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인이 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미 FDA에 2월은 되어야 성인이 날 것 같아요. 미 FDA에 성인이 난다고 우리나라에 바로 수입이 되나요?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절차가 있어요. 시간도 텀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은경 청장이 1월이나 2월에 수입하겠다. 그건 뭐 자기가 수입하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 모든 언론과 방송이 다 오보를 냈다고. 예? 왜 그러냐? 이거 아는 사람이 제가 방송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지만 우리나라에 똑같은 치료제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고. 네네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머크의 대상자들하고 정확히 겹쳐요. 먹을 수 있는 역시 또 사람하고 제한적인 정확히 겹친다고. 상황인 거네요. 그러는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안전하죠. 가격도 머크는 90만 원, 셀트리온은 45만 원에서 40만 원. 그다음에 유전병이나 뭐 기형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죠. 우리나라에도 2만 명이나 이미 사용이 되어서 안전한 게 확인이 됐죠. 우리나라 세금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사용하면 더 좋겠죠. 아니를 원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외화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게임 체인저인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의용 청장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기전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임상 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1년 한 9개월여 정도를 굉장히 뭐 전 국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단계적으로 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이 든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상황을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또 질문 드릴 게 있으면 저희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또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로 전환이 되면 국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 관련 얘기는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코로나에 뭐 시달렸다라고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상황이고 자영업자들도 그와 동시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숨통을 트이는 뭐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숨통이 트이죠.
사실상 뭐 작년에는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뭐 일부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영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럼요. 거의 사실상 예. 벌이가 없이 정말 고난의 행군을 진짜 해왔는데 어려웠죠. 요즘 조금씩 뭐 풀리고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니까 상당히 많이 풀어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들로 1년 동안 참 고난, 1년 반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온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일 거로 예상이 네. 되고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일찍 했죠. 3월 달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언하고 확 풀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 보시면 영국의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하는데 몇만 명이 막 그냥 마스크도 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영국 통계를 보니까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3월 달에 49.5%였는데 지금 59.6%까지 근한 20%로 상승했어요. 50%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 이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비스업 종사자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조금 일찍 했죠. 그래서 지금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50% 조금 넘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열어가지고 상당히 또 지금도 감염이 하루에 몇만 명씩 되고 네, 있는데 많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한 지금 70% 넘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예. 정부에서 주요 소비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한다든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이런 정책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소비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영업 시간도 제대로 예. 못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오실 수 있는 손님들도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시간도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임 인원도 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원 제한도 대단히 힘들었지만 그럼요. 시간적으로 이제 뭐 10시, 지금은 10시지만 9시 할 9시까지 때도 할 때도 있었고요.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뭐 아예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고요. 작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전체적으로 좀 더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상당 부분은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서 이제 우리 방역 관련해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제한들, 뭐 백신 패스라든지 신원에 대한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시간이 더디게 걸려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자영업 대면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히려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도 터널 안쪽에서보다는 터널 나가기 직전에 맞아요. 이럴 때가 나고 큰 사고가 보통 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조건상 보면은 뭐 유가도 많이 올랐지만 원재료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아예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못했기 때문에 네. 배 이상 정도로 올라야 되는데 과연 100%까지 회복하는데 2019년에 100%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리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뭐 부가세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 내는 부가세 그다음에 대출 만기와 관련해서 연장을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지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갖다 받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하면은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한 1년 10개월 정도의 코로나 기간이 있었다면은 그하고 유사한 1년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안전하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갖다가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혹은 종식이 되면은 뭐 다들 마스크 벗고 뛰어나와서 뭐 소비도 하고 막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 소비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풀리고 모임 인원이 풀어지는 건 좋은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걱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갑자기 노래방을 가서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걱정이 있을 것 같다. 기저에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갑자기 뭐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뭐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뭐 화랑을 이끌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용어죠.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의 감염 수준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경우가 한 2,000명 정도고, 네네네. 뭐 사실 작년까지는 하루에 몇백 명 단위로 맞아요. 그 컨트롤이 됐죠. 미국 예.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나오기도 하고, 영국도 여전히 지금 뭐 3, 4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 좀- 완전히 나라가 셧다운 됐다가 다시 오픈하니까 보복 소비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도 지금 5, 6%씩 뛰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셧다운 될 정도는 한 번도 우리는 셧다운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복 소비를 할 정도는 아니고 예. 소비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준일 것이고, 근데 우리가 말하죠, 위다웃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네. 결국 코로나랑 같이 가는 것이고, 감염의 위험은 항상 뭐 비록 내재하고 접종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이종들이 있기 예.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그 소비는 회복은 될 것이다. 네. 그러나 뭐 정말 화끈하게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 가지 좀 같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자영업의 경우에도 그러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숨통이 트이는 건 맞는데 그럼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조금 쉽게 말해서 옥석이 가려질 거다.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체들은 빨리 살아나겠지만 예. 자영업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동안 어떻게 정부 지원이라든지 빚으로 이렇게 연명해왔던 자영업체들도 결국은 상당 부분 뭐 경착륙을 해야 되는 자영업체밖에 네, 생길 다소 것이다. 충격을 받을 지금까지는 수 다 있을 어려우니까 숨겨져 왔던 그 옥석이 드러났는데, 그런 때에서 어떻게 정부가 이 타겟팅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서울시 쪽에서 서울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대응 평가, 서울시의 대응 평가와 또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수준이라는 거를 계층 종목별로 뭐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부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보다 높은 게 자영업이었어요. 이런 걸 상황을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회복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그다음에 방안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사실은 이 1차 조사 때, 초기 조사 때는 뭐 10명 중에 한 번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이렇게 10분의 1 됐었는데, 정도. 네. 3차 조사 들어오니까 급격하게 늘어서 이제 뭐 24%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보시면 이제 네. 우리 CG 화면에 보는 대로 자영업, 그다음에 주부, 그다음에 판매, 영업 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대체로 다 이제 대면 서비스업이고, 주부들은 이제 뭐 다들 집에서 식사하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재택근무하고 밥을 삼시세끼를 새끼를 갖다 다 다 줘야 이제 되는. 하려 보니까 뭐 그러고 가족이 계속 이 공동체 생활을 붙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생기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자영업의 스트레스는 별도로 정말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하루에 거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000개 정도씩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까지 한 45만 개 정도, 코로나 이후에 45만 개 정도의 자영업 사업장들이 폐쇄를 해당 채고, 지금도 예. 여전히 마찬가지로 거선상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하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치료되지 않고 또 영업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특히 다른 사람은 다 좋아졌는데 우리만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는 그 절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험성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심리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뭐 사회나 공동체가 예. 따뜻하게 안고 가는 이런 것과 관련한 노력들, 그다음에 뭐 메디컬 쪽에도 정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좀 정부의 지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용의 주수지라 하고 있고, 우리 고용의 뭐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할 때까지, 실제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고, 내년에 특히
정부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서울연구원의 자료 데이터는 올해 2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2월이 3차 유행 때였고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이런 스트레스가 숫자로 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미 그 시간을 겪었잖아요. 7월, 8월쯤에는 4차 대유행까지 오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아마 지금 조사를 하면 저 숫자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숫자보다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 연구에 보면 작년에 이제 전 국민 작년 4월에 조사할 때 전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19.7점이었다 그래요. 근데 20이 안 요 됐죠. 금년 2월 달 조사는 21.4점이고 저는 지금쯤이면 전 국민 스트레스도 22점을 넘어서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일단 최근에 조사한 건 없으니까 아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네, 보시면 24.4점이죠 지금. 이 자영업자는. 스트레스가 점수가 23점이 넘어가면 이른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장애라고 하죠. PTSD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위험 수준에 가는데 여기 보시면 자영업은 이미 23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뭐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다음 달부터는 많이 풀리니까 네. 뭐 희망키는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좀 낮아졌으면 네. 좋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종보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실의 순간이 우리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오픈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손님이 안 오는 나아지지 가게들이 않으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또 올라가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정부가 세심하게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정교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나면은 그 이후에 치료를 상당히 받는 게 의학적으로도 예.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이게 PTSD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도 장사가 계속 안 되면 네. 그 부분은 참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마스크 쓰는 거 금방 위드 코로나 됐다고 해서 마스크 쉽게 벗지 못하게 예. 되듯이 영업 환경이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좋아질 것인가. 자 11월 달부터 내가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뭐 코인 노래방 가고 뭐 네. 이런 그럴 수 PC방 있을까. 가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가족들도 되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 아직도 영업이 예, 정상화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거고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 1, 4분기까지만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 내년 2, 4분기와 관련해서는 어찌 될지도 모르고 뭐 별도의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정말 그때 안 되시는 분들은 소수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절망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고 그래서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그것이 이제 한국이 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힘들게 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코로나였지만 이제 소수한테 이것과 관련된 압박이라든지 심리적 그런 어려움이 훨씬 네.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뭐 정영균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뭐 고용의 저수지다. 고용의 보고다. 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9월 달 고용 동향을 보면은 취업자 수가 한 67만 명 정도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고용 상황도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하고만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저는 뭐 실업률 같은 거 별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이 항상 실업 통계 존재하죠. 잡지 않는 실업이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용률을 그래서 좀 중요시하는데 61.3%로 전년 대비 1%가 늘었어요. 그리고 총 고용도 전년 대비 67만 명이 늘었고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근데 사실은 뭐 작년은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기저효과 같은 정확한 거였죠. 기저효과가 네. 있는 거고 정확하게 별로 2, 3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2019년 통계를 한번 봤더니 2019년에 고용률이 61.5%에서 올해 61.3%니까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그 고용 늘는 것도 보건 및 사회복지업
이쪽이 늘어서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공공 예산에 의해서 일자리나 지원되는 이런 것들. 그런 직종이고요. 도매 및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매업, 소매업 계속 줄고 있고 3, 4년 전부터 그러니까 꾸준히 줄고 있고 제조업도 계속 줄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봤더니 역시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게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일관된 추세가 우리가 흔히 고용의 질을 이야기할 36시간 이상 근로자, 맞아요. 36시간 네. 이하 근로자를 보잖아요. 단기, 장기 취업자를 근로자죠. 늘었다 그러지만 36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굉장히 늘고 36시간 이상이 줄었어요. 뭐 해마다 퍼센테이지는 다르니까 그 예, 예. 숫자만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 일용직 뭐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예, 얘기일 텐데. 36시간 이상이 2018년 9년 즉 4년 전에는 82.2%였어요. 근데 이번 통계에 보면 76%, 4년 동안에 6% 정도 줄었고요. 그 반해서 이제 36시간 미만은 16.7%에서 네. 22.6%로 1년에 그러니까 36시간 이상의 좋은 일자리 1년에 1, 2%씩 계속 줄고 있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36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성 일 이런 거 1년에 1, 2%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안 좋은 거고 더구나 더 심각한 거는 자영업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자영업 대책은 자영업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영업 숫자를 줄이는 게 실업은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임금 노동자로 다시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네.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서 그리고 자영업도 보면은 우리가 자영업 통계를 보면 두 가지 나오죠 항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네네. 그래서 직원이 있냐, 고용원이 없냐죠. 있는 건 예. 그나마 좀 규모가 있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종업원들 몇 명씩 데리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이고 네. 고용원이 없는 것은 혼자서 한 거니까 규모가 작겠죠. 네. 근데 불행히도 지난 4년 동안에 똑같은 추세예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계속 줄고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에 자영업 전체는 한 20만이 줄었는데 고용업 20만이 줄었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 40만이 줄고 고용원이 없는 즉 1인 자영업은 오히려 20만이 늘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한두 명, 두세 명 데리고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직원을 다 두지 내보내고 못하는, 네. 혼자서 꾸려나가고 있다. 그럼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영업을 계속 늘리자고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임금 노동자로 늘어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건데 36시간 미만짜리 일자리가 아니고 36시간 이상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임금 노동자로 가게끔 하는 물론 그 이야기 하자면 또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네. 그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크게 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뭐 고용 얘기하면 자영업의 네.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너무 우리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임금 근로자나 이런 데로 좀 이동을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고 오랜 장기적인 플랜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고용원이 없는 저희가 왜 코로나 이전에도 왜 최저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용원을 자꾸 이제 소위 말하는 자르죠. 예. 네. 해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고용이 또 발생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자영업 규모를 갖다가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 전체적으로 25% 수준에 있는 이 자영업 규모를 갖다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을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실 분들과 관련해서 좀 길을 열면서 취업 일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직업 훈련도 강화하고 또 직업 고용 서비스를 갖다 강화해서 일자리를 갖다 찾아주는 이런 노력들을 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폐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헤매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업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한 게 뭐 80만 원, 그다음에 지방 뭐 자치단체들이 그나마 어렵다고 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네. 오죽하면은 휴업하고 오죽하면은 폐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폐업과 관련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시 취업의 전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취업 서비스를 갖다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실업한 기간 동안에 폐업한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되는데 그게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폐업은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또 1인 자영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폐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하시는 분은 치킨집은 좀 나았지만 어떻든 뭐 이런 분들이 김밥집을 하는 경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종의 일을 하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신규 또 자영업을 또 다시, 하시게 되는 예. 이런 사례들이 계속 되는데 이 추세를
봤을 때는 자영업 상황은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자영업은 없어지고 나홀로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고요.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는 뭐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취업자도 늘고 실업자 규모가 24만 명 정도 줄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실업자가 이제 뭐 75만 명이니까 역대급으로 대단히 실업자가 낮은 이런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디에서 좋아지는가 보면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운수창고나 교육 서비스 쪽에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결국 정부 일자리인 거고 연령대로 봐도 정부가 작년에 이제 20대들 늘리겠다 해가지고 2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만 늘어난 상황이고 제조업은 뭐 3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대면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도소매업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내수 부분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제조업은 사실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팀이 부족하고 현장에 제가 가보고 와도 조선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 상황인데 철강 쪽에 원자재 값 인상, 유가 인상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생산을 못 맞추는 이런 부분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 감소되고 있어서 9월 고용 동향에 제조업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장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좀 치명적으로 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정도로 이 부분은 정부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취업자 수가 늘고 어쨌든 고용이 좀 호전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뭐 부분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9월 고용 동향 지표에서도 30대는 또 취업자 수가 줄었어요. 30대가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막 힘있게 해 나가야 되고 이분들이 또 뭐 당장 오늘 또 미래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 먹여 살릴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30대, 40대가 이제 핵심인데, 근데 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고용률을 보거든요. 분명히 작년 대비 30대도 1.3%, 40대도 예, 고용률만 좋아지긴 보면 했습니다. 0.8% 늘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뭐 작년 대비 올해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폄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질적으로 계속 안 좋은 거는 작년 대비 올해의 상황이 아니고 지난 한 3, 4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온 그런 추세적인 상황, 추세적인 네. 거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예.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 제조업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난 3, 4년 동안 계속 줄어왔는 거고 네. 일부 제조업이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회복 경기를 보임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 쪽은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도소매업은 제가 오프라인 영업이 활성화되면 이건 어느 정도 살아날 걸로 보는데 네. 제조업은 이거 지난 4, 5년 동안에 아주 계속 안 중장기적인 좋아서. 추세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우리가 뭐 작년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살리는 근본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자영업자들 얘기하고 또 고용 얘기도까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오랜 시간 코로나19의 어떤 터널에서 지나다 보니까 이 터널을 어쨌든 끝까지 터널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금 83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는 또 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 부채가 1,800조를 넘어서면서 뭐 엄청나게 빨간 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리라고 하니까 금융위원장이 아예 그냥 대출 자체를 갖다 줄여버리면서 전세에다 출바지 안 되면서 이제 실수요자들 난리가 나니까 네. 또 대통령께서 전세 대출 풀으라 하니까는 뭐 풀기는 그건 풀었어요. 풀었는데 한시적으로. 실제로 한시적으로 12일까지는 풀었는데 사실은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총량 규제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장의 금융기관들은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 은행들이 받는 그렇죠. 이런 데미지가 리스크니까.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래서 풀으란다고 금방 풀리지 않는다. 막으라 하면은 뭐 못하겠어 막으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풀으라 한다고 쉽게 풀지 않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시장과 관련된 경색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 한 축으로는 지금 뭐
소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 외식 쿠폰, 뭐 영화 관람권 등등 하면서 자영업에 좀 희망을 불어넣겠다 하면서 금리는 좀 빨리 인상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국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 시장이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도 뭐 한 6개월 상간에 우리나라하고 몇 개국만 빠졌는데 우리가 대단히 많이 하락한 6.5% 정도 하락한 이런 구조이단 말입니다. 예. 여전히 뭐 다우나 이런 거는 잘 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다 보니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금리도 빨리 인상시키고 예. 대출도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 피해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전히 뭐 경제라는 것이 어려우면은 취약한 업종, 취약한 사람, 차주들한테.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 사는 사람은 대출 안 해주면 집을 안 사면 상관없는데 전세를 얻어야 될 사람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당장에 뭐 월세로 가라는 얘기인지. 뭐 반전세든 월세든 아니면은 뭐 길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출이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묶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대출도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죠. 특히 크레딧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 대출은 갈수록 금리도 올라가고 묶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다른 데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금리 대출에 눈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의 위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이것이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가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이분들의 대출은 계속해서 만기 연장해 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도 된다. 지금 여전히 뭐 금융권 은행들은 사실은 수익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대 마진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네. 조달금리 대비해서.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1,800조만 원 러프하게 네, 2%만 계산해도 36조 이익이 나는 거예요. 1년에 은행은 자고 일어나면 36조가 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아직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 대출해 준다고 어렵지 않고 이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여기서 확 꺼내버리면 자영업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도 그리고 정부도 책임 있게 좀 대출을 갖다가 길게 연장을 하면서 또 대출을 대안대출 방식으로 하면서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2년 내 갚아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라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서 발생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기를 뭐 10년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로 해가지고 또는 20년 30년으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훨씬 더 숨통이 트이면서 살아나서 부실 채권도 발생시키지 않고 네. 선순환의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저는 조금은 우리 정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일단 현상을 보면 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체만 한정해서 봤을 때 부채 증가 비율이 너무 우습습니다. 겁나는 정도거든요. 1분기 증가율만 18.8%예요. 가계대출 증가가 겁난다고 하는데 그건 9.5%. 네. 가계대출보다도 2배네요.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더 겁나는 거는 은행권이 16%인데 제2금융권이 24%예요. 최소한 금리가 뭐 10% 가까이 되는 은행권이 네. 3, 4%라면 여기는 뭐 최소한 7, 8% 혹은 10% 넘는 고금리 대출이란 말이죠. 예. 게다가 내년도 경영환경시험 최저임금 올해 또 5.1% 올랐죠. 금리 한국은행이 한두 번 더 올릴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오프라인 영업도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네. 계속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 대출 받으면 이자 부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게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너무 확장 전체적인 재정하겠다고 하고 국가 부채도 그렇고 있으니까요. 예. 가계 대출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렇게 추가 대출은 아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출 연장 추가 연장해 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정말 이렇게 연장을 해줘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 늘어나는 거 사실은 장사는 거의 안 되고 원래 돈 벌어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금 조금은 갚고, 월급 내고 네. 자기 생활비 쓰는데 이런 걸 다 빚을 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이 됐을 때도 여전히 경쟁력 갖지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계속 그럼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시점이 왔고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분산해서 대출 상환 시점을 분산해서 연장해 주는 건 맞는데 추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는 억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이렇게 완전 리오프닝 됐을 때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계속 네. 이렇게 대출로서 연명시켜줘야 되느냐. 그러면 뭐 지금 조금 섣부른 이야기를 하지만
뭐 부채 탕감 이런 것들도 한번 부분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다시 임금 노동자로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말 연결되는데 네, 제조업이라든지 다시 진입을 할수 있게. 다른 임금 노동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건 추세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빨라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과거와 같은 그런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참에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적인 어떤 구조조정 방안까지도 같이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출을 받고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고 어떻게 했던 것들이 사실 뭐 뭔가 투자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생존을 위한 이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뭐 다시 코로나19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 다시 화랑을 맞을 어떤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갈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영업자가 한 670만 명 정도 되고요. 무허가주 종사까지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자영업 대출이 830조의 다중채무자들이 네. 너무 어려서 다중채무자들이 3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대출을 갖다가 한 번에 째면은 되살아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방식이 제가 길게 대출 기간을 연장해서 10년, 20년으로 연장해주면은 옥석을 한 번에 가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크레딧은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예. 옥석을 한 번에 가리지 않는데 서서히 긴 시간 속에서 옥석에 가려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대출을 갖다 흙 막아버리면 정말 어렵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추경을 통해서 17조 원을 갖다가 자영업한테 지원했습니다. IMF 때 25년 전 IMF 때 그때 기업 금융 구조 조정하는데 그 당시 경제 규모 대비해서도 16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여전히 40조 이상의 돈이 회수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대출 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저는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탄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네. 그렇게 탄감해서 살아나면 다시 또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도록 만기도 길게 그리고 당장 끊어서는 안 되고 좀 이어서 계속 갈 수 있는 방안들과 정부가 좀 보증해주고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성 채무와 어떤 건전한 채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나 세무당국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자영업자들 소득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뭐 현명하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역량이 있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제 초안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대한 준비도 정부가 좀 철저히 해야지 지원과 함께 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학 교수, 정영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